질문할 때 티가 나요. 네, 질문할 때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공립학교와 대안학교에서 18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EBS에서 문해력 관련한 문항집 집필에 참여하며 아이들 문해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어머니들과 또 아버지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본 영재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영재인 아이들은요, 티가 나요. 네, 뭐 할 때 티가 나냐면 질문할 때 티가 나요. 네, 질문할 때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몰입하는 순간을 볼 때 사실은 깜짝 놀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정말 그 속에 빠져들어서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계속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와,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다,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영재성 발견 시기 언제가 중요할까요? 네, 5세에서 10세 정도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재능이나 관심 분야, 또 몰입하는 분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창호 바둑기사분도 7세, 8세 무렵에 할아버지의 권유로 바둑을 시작하면서 그런 두각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도 5세에서 7세 사이에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시작했고 많은 부분들이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5세에서 10세 사이에 아이들이 자기가 몰입하고 또 재능이 있어 하는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지 잘 관찰해 주시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세에서 10세를 놓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는 주변에서 어떤 자극을 주고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사실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5세에서 10세를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뇌 기초 설계도 뇌의 도로가 깔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가 폭발적으로 자라기도 하고 또 처음 설계도가 그려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말 길을 잘 닦아주고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관심하게 보내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지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세에서 10세에 보이는 영재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네, 5세에서 10세 사이에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교수님이 그때 대답을 잘해줘라. 왜냐하면 질문하는 때는 그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잊지 않고 아이가 이렇게 질문할 때 꼭 대답을 잘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끊임없이 질문하니까 저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 꿀팁을 알려드리면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과학적으로 또 정답만 찾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엄마도 모르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 라고 제안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창의적으로 어떤 픽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라고 물어볼 때 옛날에 어떤 못된 마법사가 살았는데 파란색을 싫어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주셔도 아이들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라고 질문을 할 때 귀찮아 하시기보다는 어떤 이런 같이 알아보시거나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래! 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율성과 이 독립성이 급격히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리할 때 엄마 나도 칼질 해볼래, 나도 불에서 저어볼래, 또 아빠가 공구 만지고 있을 때 나도 조립해볼래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지마, 안돼, 위험해 이렇게 말리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실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면 저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탐구하거나 혼자 해보려거나 이런 마음들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도 조금씩 서서히 한번 맡겨보시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아직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형제 간에 많이 다투거나 정말 별일 아닌데 울고 속상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흔히들 부모님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작은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치부해 버리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불안이나 공포나 좌절이나 거절의 경험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부모님이 엄마도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 라고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뤄야 할지를 대화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5세에서 10세 사이에 이런 세 가지 특성들을 보이실 때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왜? 라고 물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나요?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질문하는 거는 상당히 귀찮고 쓸모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영재성의 핵심은 사실은 호기심이거든요. 그 호기심을 실제로 탐구하고 현실 속에서 개발해보고 이런 능력이 영재의 주 능력인데, 부모님이 호기심이나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질문이 없는 아이,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겠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먹을 것이 풍성한 곳간이 있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를 제시해 준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주면은 그 곳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와요.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랑 비슷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뭔가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시원하게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연결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습득해서 자기 걸로 만든 능력도 이렇게 빠르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진 않은 아이들은 곳간이 일단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주려고 해도 그 길이 시골길처럼 좀 울퉁불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듣다가도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관심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듣기 싫고 관심이 없어지고, 또 이게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도 집중을 못 한다던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도 들은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한다던가, 좀 이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걸 통해서 이 배경 지식과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이 길을 많이 닦아주고, 또 곳간에 많이 음식을 넣어주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재성은 후천적 개발이 가능한가요? 선천적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요, 참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어른인 제가 봐도 어른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대의 심리학적인 이 교육학적 관점에서는요, 영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렌줄리라는 사람은 영재 조건을 세 가지라고 봤거든요. 과제 집착력과 창의성과 높은 지능, 이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 지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극과 어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과제의 몰입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성취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향상되거든요.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용인해주고 또 질문을 허용해주고 같이 재밌게 탐험하면서도 또 이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영재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영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재들의 놀라운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선천적 영재는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 이상으로 결과물을 내올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과제 집착력을 보이면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하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하고 그런다던가, 근데 주로 이제 높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평균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경우들이 많죠. 영재성을 키울 수 있다면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나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 굉장히 체조 쪽으로 유연하고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이 예체능계로 뭘지 모르겠지만 체조나 이런 스포츠 분야로 나가면 굉장히 뛰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고민해 보시더니 예체능 쪽보다는 공부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체조나 무용이나 이쪽을 시키시지 않고 이제 학업에 더 열중하도록 도와주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어떤 아이에게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또는 그런 영재성을 발견하고 이거에 중점이기보다는 어떤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대로, 학업의 길대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런 높은 지능이나 높은 학업 성취도 위주로 또 그것을 판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보다는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사실 그런 장점을 발견하는 거는 교사로서도 큰 기쁨이거든요. 마치 이렇게 보석을 찾아낸 것처럼. 제가 실제로 글쓰기를 시를 너무 잘 쓰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시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다른 거에서 이렇게 특출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문제 행동을 더 오히려 많이 하는 아동이어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시를 너무 잘 써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조금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생이 시를 조금 더 쓰고 저는 글쓰기 방향으로 개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더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아이가 한번 그런 저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를 잘 쓰는구나 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생각이 났을 때 그렇게 용기 내서 또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기대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저희 애도 매우 평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세인데도 벌써 한글을 읽고 쓴다던가 막 영어를 문장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정말 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것은 어쩌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고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수리적인 영역에서 문제는 잘 못 풀지만 현실적으로 뭔가를 상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글은 잘 못 쓰지만 섬세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간의 이 성장의 조건마다 불균형이 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못 믿는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의 영재성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발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렌줄리는 영재의 조건을 3가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능과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 이 모두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노력의 여부보다는 노력의 방향이 조금 더 달라지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학원에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학원에 가기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해서 그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수학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와 관련된 학원에만 보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구들, 뭐 숫자와 도형에 관련된 그런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스토리텔링 식으로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또 해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관련된 책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점점 넓혀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IQ가 낮으면 영재성도 없는 걸까요? IQ는 지식의 수치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적 능력의 뭐 논리력이나 언어 능력, 또 수리 능력, 이것을 수치화한 부분이고요. 영재성은 조금 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Q가 낮으면 그냥 뭐 예술성만 있는 거지 영재는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IQ가 평균 지능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렌줄리는 영재성이 있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Q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그것을 높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아이들이 영재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IQ가 높으면 영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머리가 좋아도 끝까지 수행을 해내지 못하거나, 한마디로 집착하는 과제 집착력이 없다거나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재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IQ는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고 또 해보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한다면 충분히 영재성이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뭐 과학은 이해 못하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속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꼭 IQ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언제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몰입하는지, 아이의 눈빛과 또 우리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결과물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영재성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아이들은요, 정답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그 탐구 세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지적 어떤 호기심을 탐구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뭐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더 기뻐하기 때문에 조용한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특별함을 인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이 아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경험이 기억나는데요. 정말 조용해서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제가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와서 굉장히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이 질문의 수준이나 이 생각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꿰뚫면서도 그런 질문이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정답을 몰라서 선생님이 이거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또 알려줄게. 우리 같이 알아보자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년도에 굉장히 긴장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어떤 정답에 꽂혀서 지식을 많이 아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또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굉장히.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건 어떨까요? 하고 또 자기 생각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이런 아이들은 이 분야에 정말 특별하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놓치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보통 그 마음속에 우리 아이는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좀 확실할수록 아이 영재성을 발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학 쪽을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술 쪽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심리 쪽을 잘한다거나 어떤 예체능 쪽을 잘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개발해주는 사례들보다는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더 개발시켜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영재성을 발현할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5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 관심 있고 흥미로워 보이는 분야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니 없다면 같이 찾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무엇에 몰입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만 하면 시간을 가지고 훌쩍 지나는데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 좋아한다, 이런 몰입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첫 번째는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쓸데없는 거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이 분야에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하게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뇌에 있는 각 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팀워크하는 그런 두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을 읽으면 시각 피질이 인식을 해서 전두엽에서 그 정보를 판단하고 또 해마에 저장하고 측두엽에서 감정 조절하는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 뇌끼리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점점 강력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아이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중학교 전에 이제 뇌가 시냅스가 가집치기 하기 전 단계라고 하죠. 그때는 정말 뇌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자라듯이 독서를 하면 뇌의 근육이 자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근육,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근육,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근육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이 전두엽에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집중해서 몰입하게 해주는데요. 책을 아이가 재미있는 부분을 이 스토리를 따라 읽어가면서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이 전두엽 부분이 더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인물의 이 마음에 공감하고 상황에 함께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도 함께 그런 고난 속에서 감정을 느낄 때 감정들을 이입하기도 하고 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죠.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하게 보기도 하면서 이런 비판적인 이 사고 능력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절 5세에서 10세 무렵에 이 책을 읽어주신다는 거는 이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고 꼭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꼭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아이도 1학년, 3학년인데요.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거지만 저는 이 오감을 사용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소리내서 책 읽는 게 굉장히 뇌 발달에 좋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적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내용이라도 필사해보도록 이렇게 그리고 책 읽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책을 읽을 때 이거 빨리 읽고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책을 통해 아이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하면은 그 질문거리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또 아이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제가 질문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얘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얘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책을 애정하는 애정도가 굉장히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책을 도서관에서 많이 빌리는데 이 책 꼭 사줘, 이 책 꼭 상으로 사줘 이렇게 애정하는 책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책을 소리내서 읽고 또 글씨로 써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나 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가 읽은 내용들끼리 연결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읽은 내용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모험하는 거였는데 이 책도 또 다른 곳으로 모험하는 내용이네. 이 모험은 또 어떤 모험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랑 이번 모험을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점도 찾고 공통점도 찾으면서 이런 재미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과 또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켰어. 근데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원망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삶 속에서 감사를 하나씩 찾아봐야겠다. 동생이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고 해서 짜증났는데 동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중하는 힘이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한 곳에 자기가 탐구하고 싶어하고 또는 독서하는 부분에 몰두해서 몰입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만드는 독서법을 알려주세요. 네, 책을 읽는다고 다 똑같이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책을 훑어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제가 책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분명히 읽고 있는데 내용을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잡지 그림 보듯이 쑥 훑어 읽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독서 방법이죠. 영재성을 가진 독서 방법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단어를 하나씩 읽을 때 그 단어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면서 읽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작업 없이 글자만 읽고 지나간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일 기초는 깊이 읽는 겁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그려가면서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또는 이 장면은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읽었던 경험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 이 배운 내용들을 연결해 보는 능력,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능력, 이런 아이들은 꼭 자기가 읽은 내용을 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도 너무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야, 너 그거 봤어? 너무 재밌더라 하고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도 책의 내용이 너무 공감되고 재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는 또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이나 그림이나 또는 말로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책 읽기는 눈으로만 읽는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재성 독서는 마음과 생각과 이 책이 함께 연결된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까요? 독서 자체로 어떤 공부의 성과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이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어떤 자기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몰입한다던가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을 때에 아이가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돼주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이 어떤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또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잘할 수 있는 건데 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런 기초 체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어나 사회나 과학 영역에서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창의성도 높을까요?
창의성이란 먼저 독특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해서 새롭게 자신만의 것으로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거든요. 그런데 창의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책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창의성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책에서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바보 이반을 읽었을 때도 세 형제 중에 셋째가 있었는데 아기돼지 삼형제에도 3명 중에 셋째가 문제를 해결하네. 첫째, 둘째는 뭔가 빠르고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미련한 선택을 하고 셋째는 뭔가 바보 같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플롯이나 구조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만의 그 플롯을 가지고 그럼 나는 아기 고양이 3마리의 비밀 작전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재성이라는 거는 그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안에서 구조나 플롯이나 아니면 특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연결만 하면 돼서 사실은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영재 아이들은 책을 어떻게 읽나요? 영재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식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결과물들을 볼 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읽는 건데요. 읽을 때 짧은 부분을 읽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읽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읽었던 책들과 또 다른 경험들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거 봤던 내용인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연결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삶과 또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만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표현하기인데요. 나도 그럼 이런 비슷한 놀이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라고 자기만의 책을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거기 책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던가 이런 연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도 될까요? 교육학자 찰스 엘리엇은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는 아이가 여러 권의 책을 읽는 아이보다 훨씬 멀리 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도 영화 같은 거 볼 때 재밌는 영화를 자주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줄거리만 따라가다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인물의 표정도 보이고 세 번째 봤을 때는 감독의 숨겨진 의도도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영화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록 그 깊이와 재미가 더해집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그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그 책에 대한 가치와 이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책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비슷한 이 분야나 이런 비슷한 종류의 다른 또 책들을 또 권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책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공룡책을 좀 추천해 줘 보신다던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조작들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한 권의 책을 정말 책 기둥이 낡아서 뜯어지도록 읽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달라고 가지고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뿐만 아니라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어때?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요청도 들어주시되 다른 책들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재밌네? 읽어보니까 이 책도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책은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읽지 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우리 아이는 이쪽 책을 이런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분야로 또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빠도 함께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독서 경험은요, 그 아이에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대한 안정감과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함께 이렇게 책을 통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읽으면서 공유하는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네, 요즘 참 쉽지 않으시죠? 저도 이 AI의 이 발달 속도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될까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정말 잘 준비시켜 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이의 교육을 너무 학교나 학원에만 밀어두지 마시고 가정 내에서 함께 이것을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재능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을 못 찾았다고 한다면 책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순간, 또 따뜻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라나는 뿌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단한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정말 어떤 험한 세상이 되어도 정말 자기 역할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의 민족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